10주차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서론.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핵심 개념은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이다. 글로벌화는 상품, 자본, 노동, 정보, 기술, 문화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동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상호 의존적 체계로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국제무역과 제국주의, 식민지 교역망, 이민, 금융거래는 존재했지만 20세기 말 이후의 글로벌화는 그 속도와 범위, 영향력 면에서 이전과 구별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운송비 절감, 다국적 기업의 성장,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 증대는 세계 경제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이와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사상 및 정책 방향이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복지 축소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글로벌화가 국가 간 경제적 연결을 확대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그 연결을 시장 중심의 방식으로 조직했다. 즉, 글로벌화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이고 신자유주의는 그 변화를 이끄는 지배적 정책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효율성과 성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세계 무역의 확대, 투자 증가, 기술 확산, 소비 선택의 다양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불평등 심화, 노동 불안정, 금융위기, 국가 정책 자율성 약화, 복지국가의 후퇴라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글로벌화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 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 정책, 국가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금융 세계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현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화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글로벌화는 흔히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는 글로벌화의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글로벌화는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기술, 환경, 안보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현상이다. 경제적으로는 무역, 투자, 금융, 생산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는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가 정책이 세계 경제의 압력 속에서 조정되는 현상을 뜻한다.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 소비양식, 미디어, 언어, 생활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위성통신,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은 이 글로벌화의 흐름을 중단시켰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은 보호무역, 관세 인상, 블록 경제를 강화했다. 세계 경제는 분열되었고 국제협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전후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브레턴 우즈 체제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을 통해 안정적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전후 초기의 국제경제질서는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라기보다는 관리된 자유주의에 가까웠다. 각국 정부는 복지국가, 완전고용, 산업정책, 자본통제를 통해 국내 경제를 관리하면서도 국제무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서유럽과 일본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서 달러와 군사력, 기술력,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 경제질서는 위기를 맞았다. 석유 파동, 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재정 적자, 생산성 둔화, 브레턴 우즈 고정환율제의 붕괴는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 모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부상했고 글로벌화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이 시기의 글로벌화는 단순한 무역 확대가 아니라 금융시장 자유화, 생산의 국제분업,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공급망 구축, 정보통신혁명, 자본 이동의 가속화를 특징으로 했다. 3.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이념이다. 이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국가와 세계 경제의 조건 속에서 시장 경쟁, 사유재산, 기업가 정신, 자유무역,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비효율,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기업 경쟁력 약화, 개인 책임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이 있다.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정부 지출 확대보다는 통화, 공급 관리와 시장 규율을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국가와 케인스주의 정책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보았으며 자유시장과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였다. 1970년대 서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케인스주의는 경기 침체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인플레이션에는 긴축을 처방했지만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자 기존 정책 도구가 한계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조합 권한 축소, 금융시장 자유화, 복지지출 억제, 공공부문 축소를 추진했다. 사회라는 것은 없다는 대처의 발언은 개인 책임과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도 감세, 규제 완화, 군비 증강, 복지 축소, 노동조합 약화를 추진했다. 레이건 정부는 공급 측 경제학을 바탕으로 세금 감면이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고 결국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 외채, 위기 국가들에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긴축, 공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환율 조정, 보조금 축소, 금융시장 개방 등을 포함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수용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가 개발도상국 경제개혁의 표준처럼 제시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냉전 종식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의 보편적 모델처럼 인식되었다. 동유럽과 러시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자유화, 민영화,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 전환은 사회적 혼란, 실업, 빈곤, 부패, 올리가르히의 등장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동아시아에서도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강하게 작용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비정규직 확대,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장기적 문제를 남겼다. 4. 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 정책.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은 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이다. 시장 자유화는 국가가 가격, 무역, 투자, 금융,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를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규제 완화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행정적 장벽을 줄여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무역 자유화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무역 자유화는 더욱 제도화되었다.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과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시장을 개방했고 기업들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은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상품과 낮은 가격을 제공했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 압박을 높이고 저임금 국가와 고임금 국가 사이의 노동 경쟁을 심화시켰다. 둘째, 금융 자유화는 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가 외환거래, 자본 이동, 금리, 은행 영업에 대해 강한 규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자본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동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 증권 투자, 파생상품 거래, 외환 거래가 급증했고 금융기관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게 되었다. 금융 자유화는 자본 조달의 기회를 넓혔지만 동시에 투기적 자본 이동과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였다. 셋째,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 수단이다. 정부가 소유하던 공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민영화의 지지자들은 민간 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했다. 통신, 전력, 철도, 항공, 수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상승, 접근성 약화, 노동조건 악화, 공공성 훼손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필수 공공재를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노동시장 유연화도 중요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규제 완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유연화, 노조 권한 축소, 성과급제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을 줄이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고 소득 불안정이 커졌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경제 효율성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평등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복지국가의 축소 또는 재편도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핵심이다. 전후 복지국가는 실업, 질병, 노령,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복지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개인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복지 지출 감축, 수급 조건 강화, 공공서비스 시장화, 개인 책임 강조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경제위기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분열은 심화될 수 있다. 5. 국가 역할의 재조정. 신자유주의는 흔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는 단순히 약화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재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국가는 직접 생산자나 복지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시장을 만들고 유지하며 경쟁 질서를 보장하는 조정자, 규칙 설계자, 위기 관리자로 변화했다. 전후 케인스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경기 조절, 완전 고용, 복지 확대, 공공투자,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국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경제활동의 직접적 주체로 나서는 것보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만드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국가는 시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시장 중심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민영화는 국가가 경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민간시장으로 이전하고 그 시장을 관리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 자유화 역시 규제를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국가가 노동법, 고용정책, 사회보험제도를 조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라기보다 국가의 시장화된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역할의 재조정은 세계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개별 국가는 국제자본,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무역규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정부는 높은 세금이나 강한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기업과 자본이 더 낮은 세율, 더 유연한 노동시장, 더 완화된 규제를 찾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이나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장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는 은행 구제, 유동성 공급, 경기 부양책, 공공투자를 통해 시장 붕괴를 막았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국가는 방역, 재난지원금, 백신 확보, 고용유지 지원,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보호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대립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가는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도 하고 위기 때 시장을 구제하는 역할도 한다. 평상시에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위기 때에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한다. 이 모순적 역할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의 특징이다. 6. 금융 세계화의 심화.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금융 세계화의 심화이다. 금융 세계화란 자본, 금융상품, 금융기관, 투자자, 외환거래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한 지역의 금융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구조를 뜻한다. 금융 세계화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이다. 1971년 미국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면서 고정환율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주요국은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면서 외환거래와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고 국제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둘째, 금융규제 완화가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간의 경계가 약해지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등장했다. 런던과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전 세계로 이동했다. 금융기관들은 국내 저축과 대출 중심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투자, 자산운용, 증권화, 파생상품 거래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금융 세계화를 가속화했다. 컴퓨터, 인터넷, 위성통신, 고속거래 시스템은 금융거래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켰다. 과거에는 자본 이동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막대한 자금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시장은 24시간 작동하는 세계적 네트워크가 되었고 투자자들은 각국의 금리 환율, 주가, 채권 가격, 정치적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거래하게 되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 세계화를 심화시켰다.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개방하고 외환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단기 투기 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이라는 위험을 가져왔다.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위기 징후가 보이면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금융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국제자본 이동은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게 투자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발전은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기술, 경영기법,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세계화는 심각한 위험도 동반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 불안정성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수록 금융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한 국가의 경제 기초가 크게 나쁘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의 기대가 바뀌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환율 폭락, 외환 보유고 감소, 주가 하락, 은행 위기,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금융 세계화의 위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단기 외채, 부실 금융기관, 취약한 기업 구조, 급격한 자본 유출이 결합하면서 위기는 빠르게 전염되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이후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회복되었지만 비정규직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후유증도 남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시작된 위기는 증권화와 파생상품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금융상품이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기관에 판매되었고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 속에서 위험은 세계적으로 분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 금융시장이 과연 스스로 안정적인가? 금융혁신은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가? 규제 완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위기의 가능성을 키우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2008년 이후 각국은 금융규제를 일부 강화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 금융 세계화는 국가의 정책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융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자산 가격 상승과 글로벌 투자 기회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은 금융위기 때 실업, 임금 삭감, 복지 축소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대체로 특정 국가와 지역에 묶여 있다. 이 비대칭성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확대한다. 금융 세계화의 또 다른 특징은 위기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이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호황기에는 높은 수익을 얻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손실은 납세자와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은행은 구제받고 시민은 긴축을 감당한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8. 결론.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는 현대 세계 경제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글로벌화는 세계를 상호 의존적 체계로 연결했고 신자유주의는 그 연결을 시장 중심의 방식으로 조직했다. 1980년대 이후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국가 재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 투자 확대, 기술 확산, 소비 선택의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불평등, 금융 불안정, 노동 불안, 공공성 약화, 국가 정책 자율성 축소라는 문제를 낳았다.